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이훈교수입니다. 오늘 강연에 앞서 충계 한국공간디자인 학술대회 개최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디자인 회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말은 아이템 중심의 디자인에서 뭔가 서비스와 경험 디자인에 관련된 총체적인 디자인을 하겠다 이런 선언적인 얘기와 비슷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경향도 다양한 변화에 기여를 지금 맡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라고 하면 이동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이동 수단,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탈 것들은 이동 수단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런 이동 수단들은 외형과 실내 그리고 사용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기능으로 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동 수단은 하나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이런 이동 서비스와 관련된 또 서비스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로 잘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 수단과 서비스가 운용되려면 그거와 관련된 이동 인프라가 서포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이동 개념을 우리가 모빌리티 디자인, 모빌리티 산업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동이라는 것은 결국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서비스를 실제로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하는 게 모빌리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빌리티 범위를 보면은 앞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사에서는 기능과 사용성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차를 개발해서 차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판매해 왔습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제조 자동차 산업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는 이런 이동수단과 더불어 어떠한 방식으로 이동할 거냐 하는 건 개개인의 이동성에 대한 성향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어떠한 조건으로 이동할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차를 사서 개인이 그걸 소유하면서 이동하는 방식에 앞서 차를 구독할 수도 있고 차를 상황에 맞춰서 빌려 탈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의 조건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모빌리티 비즈니스가 새로운 미래의 이동에 대한 개념으로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구성 요소들을 보면요, 첫 번째가 이동 공간에 대한 개념들을 새롭게 이제 정의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동 공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움직이는 공간은 우리가 주거 공간과의 또 다른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동 경로죠. 우리가 이동하는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리고 그런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동 방식을 또 선택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동 방식은 이동 빈도수하고 관련돼 있죠. 우리가 이동 빈도수라는 것은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또 시간, 계절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동 방식과 빈도수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 거리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동에 관한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동 공간을 설계할 수 있고 이동 공간의 효율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동이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적정 공간을 최적화된 연료 유혈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모빌리티 산업, 모빌리티 개념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운전을 해서 이동하던 그런 수동적인 공간에서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으로서의 이동이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생활 공간처럼 느끼게 하자 하는 개념들이 있고요. 그러려면은 그런 공간들은 connected space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끊김이 없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 또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 외에 좀 더 가치 있는 밸류어블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이게 필요한 거고요. 마치 자기 집의 연장선상처럼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하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되고 또 의미 있는 가치를 갖는 공간으로서의 이동 공간은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문제가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를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요, 150년 동안 차가 이제 탄생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제가 이거 그림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나온 차들은 기계가 차지하는 공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기계에 비해서 작았죠. 하지만 기계는 점점 컴팩트해지고 사람이 타는 공간, 유틸리티 공간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로 넓어질 수 없는 공간은 결국 높이로 이어지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스페이스 유틸리티를 굉장히 높이는 공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거를 최근에 나온 자율주행차라든지 스페이스 유틸리티를 높인 차들을 보면요, 마치 전자제품처럼 아니면 가정 집안처럼 공간이 바닥, 벽, 천장이 있는 굉장히 스퀘어한 효율적인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는 뭐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스펙을 좀 강하게 넣으면 됩니다. 뭐 벽돌을 많이 또 두껍게 넣는다든지 아니면 시멘트라든지 철근을 많이 넣게 되면 집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데 물론 효율적인 게 또 떨어지겠죠. 하지만 움직이는 공간은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적정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 공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좁다고 해서 넓힐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최적화된 공간 안에서 쾌적한 사용성을 갖는 것을 적정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거는 곧 에너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무거우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집도 공간이 넓으면 뭐 관리비를 많이 내는 것처럼 결국은 공간은 에너지고요. 그 에너지는 곧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넓게 잡는다는 것은 결국 비용을 증가하는 거고 특히 움직이는 물건에서의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 공간을 찾는 거는 우리가 거주하는 집안에 있는 공간의 개념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쾌적한 어떤 사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모빌리티는 스페이스 유틸리티, 특히 스페이스 에너지, 스페이스 코스트에 관련된 일들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라는 비이클 단위의 어떤 아이템에서 하나의 디바이스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운전하는 어떤 개념에서 이거를 운전이 이제 뭐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의 부담에서 많이 해방이 되겠죠. 그러면 플레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플레잉을 할 거냐, 그리고 그 플레잉을 위해서 어떤 콘텐츠들이 필요할 거냐 하는 거고요. 자동차를 또 소유하는 개념에서 자동차를 공유하거나 서로가 구독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차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굉장히 스마트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스마트카라는 개념이 들고요. 이 스마트카는 우리가 마치 스마트폰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하나의 디바이스로서 업데이트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래의 스마트카는 차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계속 사용할수록 더 영리해지고 정교화되고 또 사용자하고 밀접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나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기록하는
동기화된 객체. 네, 그래서 굉장히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고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웨어러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IoT 환경에서 서로가 소통하고 다양한 다른 디바이스들하고 커넥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디바이스들뿐만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커넥트 된 거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기술과 더불어서 정말 이제는 스마트 디바이스로서의 분신처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차들을 획일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요, 3D 프린팅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용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하드웨어를 팔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팔아서 각각 개인이 취향에 맞게 출력해서 쓰는 아이템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책임지고, 이게 이제 헬스케어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격 진료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연동되는 여러 가지 헬스케어 디바이스처럼 스마트카는 움직이는 뭐 병원처럼 여러 가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전송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버추얼 환경입니다. 작지만 그 공간 안에서는 다양한 세계하고 접촉할 수 있는 하나의 포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VR, 뭐 MR, XR 환경에서는 어떤 콘텐츠들을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거래하고 접촉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게 가장 최소 단위의 공간이 스마트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미래차는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큰 명제가 뒤따르게 되고요. 자율주행은 결국은 운전에서 해방된 운전자가 다양한 사용성으로 확대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인공물과의 신뢰가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 스스로 운전하게 되면 설사 사고가 나더라도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인공물한테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거고요. 최근에는 자율주행차도 실수를 하게 되죠.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확률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공물과의 어떤 관계를 효과적으로 할 거냐. 그래서 아티피셜 릴레이션십이라는 개념을 자율주행차를 만들면서 BMW도 그렇고 이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안락하고 편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공물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감, 안락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래서 심리적인 장벽들을 제거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티피셜 릴레이션십이 좋아야지만이 우리가 차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인 백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백업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컬 배리어,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인 장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갖게 할 거냐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드 디자인, 이모셔널 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용성으로 이제 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자동차의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운전자 중심, 안전 중심의 어떤 이런 획일적인 공간에서 좀 더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전통적인 생활 공간에서의 공간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또 이동 공간에서의 공간에 대한 이해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절충해서 사용성을 확대하느냐, 이게 이제 미래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해석과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공간은 이제 컨트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마치 스마트폰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처럼 다양한 컨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컨트롤을 하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합되어 있습니다. 안과 밖이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앤아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인 사용성으로 확대되듯이 공간이 구획되지 않고 안과박을 다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일반화가 되어 있는 거죠. 더구나 이제 안전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해소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동차는 안전법규에 준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적인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해소됐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듯이 연못 유리창으로 옆을 만들어도 절대 사고 날 일이 없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소재나 디자인 언어로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고요. 차가 이제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간에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형태에 대한 자유도 많이 높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간에 디바이스 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는 이런 커넥트된 환경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휴먼 마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UX라든지 UI의 개념들이 많이 업데이트 되듯이 차량에서도 이제 UX, UI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고정된 물건이 아니고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하는 UX하고는 좀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직관적으로, 감성적으로 최적화할 거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센싱하고 스스로 경로를 탐색해서 가는 말 그대로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다양한 사용성으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일어날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헤드램프, 바깥을 비추는 램프도 필요 없습니다. 왜? 자율주행차는 밖을 비추지 않고도 스스로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죠. 지금까지 모든 차는 사람의 육안으로 식별하기 위해서 램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그널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결국은 스스로 움직이는 모든 디바이스들은요 생명이 없는 말 그대로 아티피셜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위협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디자인에서 보듯이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정을 가지고 페데스트리안, 보행자라든지 다른 사용자들한테 친근한 이미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표정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런 마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런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자율주행차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자율주행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요소 기술들이 다 서로 간에 완성이 되고, 결합이 됐을 때, 비로소 운행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다고 좀 시작을 했는데, 같은 기술이라도 미국하고 한국은 또 인프라가 다르고, 여러 가지 사용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나라, 환경, 교통 시스템, 여러 도시 환경에 맞는, 필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는
사이콜로지컬 베리어, 심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신체적인 안전, 굉장히 패시브한 안전이죠. 사고가 날 때 사람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구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안전은 좀 더 액티브한 안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연에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피지컬한 세이프티에서 나아가서 이런 사이콜로지컬 배리어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이모셔널 세이프티.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를 갖게 하고 그 신뢰를 갖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 또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그거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자율주행차는 당연히 사람보다 훨씬 다양한 센싱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은 두 눈, 오감밖에 없지만요. 자율주행차는 뭐 온통 센싱할 수 있는 전방위 센싱 기술이 도와줄 거고요. 자체 센싱 기술뿐만 아니라 또 통신 기술, 여러 가지 인프라에서 지원하는 정보 기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방위로 위험 요소들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관계성, HMI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그동안 시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중심이었다 그러면 청각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제 냄새, 향기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감을 만족시키는 인터페이스가 이제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감을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다르게 그걸 어떻게 미세하게 차별화해서 효과적인 소통이 될 수 있고 교감이 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 거냐 하는 게 또 중요한 디자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차를 구독하거나 타거나 빌려 타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고요. 그리고 여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대응하게 되면요, 결국은 로봇을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차들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으로 기반으로 하는 차들은 개성을 중시하거나 어떤 개인의 취향보다는 내구성, 그 다음에 보편적인 사용성을 중심으로 디자인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여러 자동차나 모빌리티하고는 좀 더 다른 언어들을 이제 구사하게 되고요. 그거의 개념은 로봇 개념들이 많이 적용되죠. 그래서 그걸 친근하게 할 거냐, 아니면 굉장히 엄격하게 할 거냐, 이런 거는 또 이제 사용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모듈러 디자인이 됩니다. 마치 전자제품이 어떤 부품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물건으로 디바이스로 만들어지듯이 자동차도 이제는 전자제품처럼 배터리 팩이 있고 그거에 따른 제어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맞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이트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배터리 구동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위에 어떤 바디를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사용성을 갖게 되고요. 또 그 위에 드론 같은 프로펠러 동력을 달게 되면 하늘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수평적인 모듈이 이제 미래의 모빌리티의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동차의 모빌리티는 모듈의 개념은 버티컬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공유하고 공간을 늘리거나 좁히거나 거기에 따라서 언더바디 밑에 플랫폼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성에 따라서 사람이 타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스케이트보드가 있고 그 위에 어떤 바디를 얹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사용성으로 분화가 됩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제는 전자화되고 모듈화됐다는 것은 결국은 부품을 조립해서 새로운 사용성으로 만들기가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이 컴퓨터를 자기가 원하는 사양에 맞춰서 보드를 사다가 메모리라든지 그래픽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장착을 해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내는 컴퓨터로
재탄생시키듯이 자동차도 이제는 그런 모듈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최적화냐 하는 모듈라이제이션을 큐레이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모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서로 하나의 자동차 회사처럼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학교 연구소 단위에서도 필요한 차들을 얼마든지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개별 부품들도 얼마든지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작은 단위의 부품부터 대형 자동차를 깎을 수 있는 3D 프린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들은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든지 생산이 가능하고 또 그 데이터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사용성을 갖는 변종 모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어떤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3D 프린팅 컴포넌트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거는 곧 그 어떤 지역이라든지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성을 개별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 디자인은 저희 학교, 제가 홍익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케이트보드를 만들고 스케이트보드 위에 3D 프린팅으로 어떤 사용성을 갖는 모델을 얻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를 버추얼로 저희가 만들어 보고요. 실제로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전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차들은 작은 단위의 차들은 학교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의 아행공대 같은 경우는 대학 안에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셔틀버스라든지 그리고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 그다음에 작은 이바이크 같은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커스터마이즈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차의 외관을 보면요, 보시다시피 하나의 박스처럼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지금 차들은 굉장히 날렵하고 표면이 변화무쌍한데요. 미래차들은 뭐 자율주행차를 근간으로 하고 또 스마트카의 어떤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외형보다는 실내 또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에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소재들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그동안 자동차에서 쓰지 못하는 금기시됐던 소재들이 이제 외관에서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들의 변화,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굉장히 모노볼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간이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캣포드라고 해서 이제 A필러 앞에 부분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고요. 또 휠 베이스, 바퀴와 바퀴 사이가 넓어야지만이 이제 공간을 편하게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쪽으로 휠 베이스가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휠 베이스가 높아지니까 또 이제 높이도 높아져야 돼서 이 두 모델은 위에 있는 거는 벤츠에서 만든 컨셉 모델이고요. 아래 거는 BMW에서 만든 건데 표면은 많이 다를지 모르지만 실루엣은 공교롭게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넓히고 휠 베이스를 이렇게 넓혀서 실내 공간을 높이자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퀴를 좀 더 크게 배치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의 개념도 지금까지 자동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지만 이제 마치 전자제품처럼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고 갭이라든지 단차들이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그런 공기역학적으로 플러시한 서피스를 갖게 되고요. 그 플러시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 스마트폰에서 갖는 그런 아주 정교한 플러시 서피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기역학적인 저항도 저항이지만요. 보통 에어로다이나믹은 소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가르는 풍절음을 많이 해소해서 실내에서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외부 소리들이 많이 차단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이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에어로다이나믹이 좀 더 중요하고 정교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차를 보면은 그린하우스라 해서 유리 부분을 그린하우스라 그러는데요. 햇빛이 들어오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차들은 안전 때문에 뭐 그걸 넓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들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안전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마치 집을 지을 때 철골 구조 위에 스킨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유리로 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축에서 매스의 개념, 벽돌을 쌓아서 볼륨을 늘리고 매스, 중량 중심의 그런 건축물에서 최근에는 이제 스킨, 볼륨 이런 개념으로 가는 공간처럼 자동차도 스킨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더 대두되고 그 스킨들이 다양한 소재로서 이제 변화가 가능해지고요. 또 표면 처리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데일라이트 오프닝,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안전을 위해서 차지하던 범퍼, 램프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외관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정 요소로 자리 잡게 됐고요. 이게 밖을 비추는 역할에서 사람들하고 교감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표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낮이나 밤이나 이제 이런 표정을 통해서 차의 상태, 무드를 드러낼 수 있고 또 보행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또 차량과 차량 간에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얼굴이 되겠죠. 예. 그 인테리어는 결국은 이제 차 안에서 어떤 밸류어블한 일들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차에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지금까지는 그냥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공간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TV를 본다거나 이런 거는 안전을 위해서 안 됐죠. 굳이 한다 그러면 뭐 음악 듣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하고 편한 공간이 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제 어디서든지 소통하고 하는 게 거고요. 결국은 뭐 출퇴근의 개념도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재택근무 하듯이 내가 있는 공간이 곧 접촉 공간이고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와 휴식이 이제 구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쉬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퍼스널 컴패니언, 나의 동지, 나의 분신, 그 다음에 나만의 공간,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독립된 공간에서 나하고 동기화된 환경 안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소통하고 하는 나만의 공간. 그래서 이제 퍼스널 컴패니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차는 차를 주차해놓고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서 그냥 쉴 수 있어요. 그 아는 공간은 굉장히 퍼스널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공공공간이라 하더라도 서로 컨텐츠 소비하는 취향이 다르면요. 마치 따로 똑같이 개념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서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VR이라든지 XR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이제 접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이제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는 서로 다른 컨텐츠들을 접속하고 소비하게 되는 거고요. 또 뭐 같이 게임도 하고 또 뭐 미팅도 하고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간은 이제는 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들이 장착된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동차 공간이 굉장히 유연해야 되고요. 가변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간에서 차지하는 시트, 전통적인 시트들은 안전 때문에 굉장히 두께가 과도하게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내화성, 뭐 그다음에 친환경성 이런 법규들로 인해서 그 시트가 커졌고요. 사실 시트를 드러내면요, 자동차 공간에서 시트가 차지하는 부피는 한 70%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치 집안에 있는 가구처럼 얇고 가볍고 편하게 만들면 다양한 공간 사용성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미래 자동차는 공간 가변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냐. 그럼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 주어진 공간 안에서 가구를 배치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가구
디바이스들 간에 뭐 교차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치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대비한다든지 그다음에 적층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공간 디자인에서 쓰는 개념들이 이제 자동차에서도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새로운 개념으로 디자인할 수 있고요. 뭐 안전벨트도 없을 수가 있죠. 물론 진동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가 필요하지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을 많이 이제 제거시켜서 새로운 공간 가변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 반드시 이제 소재들이 가벼워져야 되고요. 가볍다는 것은 결국은 얇아지고 유연해지고 그리고 가벼워지면 결국 에너지를 덜 쓰게 되고 무게도 덜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성 있어야 되고 그런 소재들은 여러 가지 인텔리전트한 소재들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이해하거나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음악, 냄새, 향기 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실내 무드 환경을 표현하는 뭐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그런 인텔리전트한 머터리얼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감성 디자인, 무드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감각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할 거냐. 근데 거기에 따른 것은 반드시 이런 인텔리전트한 머터리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모바일 홈, 모바일 오피스로서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성을 우리가 그때그때 가변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공간적인 유연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공간은 구획이 돼 있잖아요. 뭐 거실, 뭐 화장실, 뭐 침실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오픈 스페이스가 되면 어떤 물건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사용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요타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을 팔레트처럼 무슨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상이 그 내용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 모빌리티는 이런 모바일 홈처럼 오피스처럼 분화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모듈 조합에서 서비스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공간은 오픈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스케이트보드를 기반으로 그 공간 안에다 어떠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집어넣을 거냐. 근데 그 컨텐츠들은 단순히 가구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은 단위의 차부터 큰 단위의 차들은 다양한 사용성으로 분화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든 아니면 연구소든 학교든 작은 단위의 모빌리티를 제작하고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잘 뭐 아시겠지만 사회적 개념, 환경적 개념,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 소위 말해서 요새 ESG 경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지속 가능한 경영의 개념입니다. 근데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뭐 에너지를 덜 쓰고 친환경적인 연료를 쓰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쓰는 것처럼 지금까지 기술이 야기한 문제점 많죠. 뭐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자동차가 주는 편익성만큼 또 자동차가 야기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에서 또 다른 기술로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은 반드시 새로운 기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라는 것은 반드시 환경 친화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디자인을 갖게 된다. 그래서 너무 디바이스라고 해서 드라이하거나 냉정한 디자인으로 하면 안 되겠죠. 뭔가 친근하고 프렌들리한 디자인이 돼야 되고요. 그런 디자인은 반드시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사는 모든 생명체, 자연물과의 순환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디자인이 고려되고요. 그래서 어떤 비클 단위, 어떤 아이템 단위의 디자인에서 그 모빌리티가 주는 생태계의 역할과 의미를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스탠드 얼론이 아니라요. 스탠드 투게더예요. 스탠드 투게더. 같이 통합적인 디자인에서 어떤 역할을 서로가 같이 나눠서 할 거냐 하는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술을 가지고 미래의 개념을 극복하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혁신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디자인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빌리티 환경, 자동차 회사만 차를 만들던 시대에서 이제는 자동차 회사 혼자 못 만듭니다. 최근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뭐 생산을 중단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앞으로 차를 만들려면 다양한 파트너십들과의 어떤 그 밸류어블한 체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 이제는 뭐 통신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정부,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게 다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뭐 경쟁적이면 안 되겠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를 보면요, 굉장히 클로즈된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만 해도 현대차 안에 그들만의 서플라이 체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마치 전자제품처럼 차를 만드는 주체가 있고 그 차를 운영하는 주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의 OS 같은 겁니다. 뭐 구글이 그런 걸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또 모빌리티 회사가 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서로 간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잘 맞아야 되고요. 최근에 모빌리티 환경을 보면 이제 이런 기업 간의 M&A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각자의 모빌리티의 어떤 영역을 지금 굳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서플라이 체인의 하이어라키를 보면요, 매니팩처가 사실은 그동안 가장 위에 있었어요. 근데 카 매니팩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부품 회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차를 잘 만들어도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다. 아니면 그 차를 움직이는 제어 시스템, OS를 누가 제공해 주지 않으면 마치 이게 전자제품이 아무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어렵게 되죠. 물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맨 위에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앱을 다운받아서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하듯이 미래의 차는 이런 차에 걸맞는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많이 이제 나와야 되고요. 그런 서비스에 따라서 공간이 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공간이 아니라 가변적인 공간으로서 어떤 서비스들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 거냐. 한편으로는 다양한 기회가 또 주어지고요. 다양한 규모의 자동차도 탄생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혼자 차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 유럽에는 작은 단위의 모빌리티 회사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큰 회사에서 하지 못하는 요소 기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큰 회사에서도 그런 작은 단위의 회사들을 M&A 해가지고 서로 간의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자제품을 사가지고 조립하는 것처럼 마치 조립 PC를 만들듯이 차를 만들기 때문에 이건 부품 큐레이터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된 부품을 잘 조합해주는 전문가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집에서 DIY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움직이는 공간은요, 이제는 특히 공공공간이 되면 뭐 우리가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요금을 낼 필요가 없죠. 어떤 공공성이라는 것은 뭐 광고를 본다든지 다양한 쿠폰, 다양한 리워드를 통해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베네핏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동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되면 그 혜택은 그 사용자한테 돌아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외형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외형은 모듈화되고 그다음에 그게 분업화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기반의 어떤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체계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미래 차에 대한 개념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보자 했을 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마치 전자제품처럼 차의 외형에다가도 소통을 할 수 있고 이게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문을 닫아놓지 않습니다. 열어놨을 때는 마치 도심의 스마트 쉘터처럼 그 안에서 다양한 소통 공간으로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비즈니스 공간, 상업 공간,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길에 놓여져 있는 키오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쉘터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실제 지금까지 집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이동수단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게 공유하고 서로 간에 쉐어할 수 있는 이동 공간이기 때문에 장소, 그 다음에 거리 이런 거에 관계없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의 편리함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바인데요. 특히 이제 학생들, 우리가 창업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런 작은 단위의 부품들을 사다가 그들만의 밸류어블한 공간으로 꾸미는 거는 이제는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너희들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고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마차를 타던 그런 습성 때문에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동차를 계속 운영을 하려면 자동차를 몰고 다닐 마차의 마부처럼 그런 운전자들이 필요할 텐데 운전자들이 부족해서 자동차가 그렇게 빨리 발전을 안 할 거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그 자동차가 모든 도로를 이제 점령을 했죠. 그것처럼 자율주행차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네거티브한 의견을 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미래 사용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쪽으로도 가야 되는 하나의 큰 방향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차를 운전하고 어떤 리스크를 책임지고 스피드를 즐기겠다 하는 거는 이제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영역으로 마치 레이싱 트랙에 가서 타야 될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마치 우리가 말을 경마장에 가서 타야 되는 지금 현실처럼 미래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운전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어떤 거를 즐기는 마치 레저 스포츠처럼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각적인 자극보다는 사용성에 대한 공감, 소통, 그 다음에 이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보여지는 디자인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보여줄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갖는 사람들과의 어떤 협업, 소통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